네, 안녕하십니까.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갑자기 예고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네, 죄송합니다. 오늘 원래 일산 백병원의 한상혁 교수님께서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요새 뭐, 여러 가지 의료계 사태로 인해서 못 오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세계 콩팥의 날 특집 방송이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 요새 TV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했나 봐요. 금쪽 같은 내 콩팥을 위한 만성 콩팥병 관리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방송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두 분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의 우리 강은정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식센터와 신장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은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신장내과 이혜경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 기존에는 이제 사회를 맡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치료 방향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될 서울 순천향병원의 신장내과 이혜경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릴 내용 아마 첫 번째는 그린 네프롤로지라 그래서 아마 되게 생소하신 주제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 다뤄주셨는데 사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콩팥이 금쪽이죠, 그죠? 금쪽 같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나 봐요. 금쪽 같은 내 콩팥을 위한 만성 콩팥병 관리. 그래서 콩팥병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치료법, 그다음에 뭐 생활 습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말씀을 두 분이서 나눠서 해주시고 실시간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받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벌써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서울 오셨나봐요. 예, 서울이에요. 네, 원래 제가 3시 방송 사회였는데, 네, 갑자기 투입이 돼가지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준비되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슬라이드 올려주십시오. 맨 처음에 아마 우리 강은정 교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만성 콩팥병 관리에 대한 첫 번째 파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제 콩팥, 신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신장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장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응급실에 열이 나서 갑자기 가시는 경우에 의사들이 갑자기 등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해서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은 보통 등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11번과 12번 갈비뼈 바로 밑에 11번과 12번이 가장 저희들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인데 그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보통 10에서 12cm 정도의 길이로 무게는 약 150g 정도 되고 보통 성인 주먹만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를 해서 이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 체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일단은 소변을 만들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분과 염분을 같이 조절을 하고, 몸 안에 뭐 칼슘이나 그다음 포타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해질들, 그리고 산염기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pH와 관련된 부분들도 잘 아실 텐데 그런 산염기 상태를 조절해 주는 것, 그리고 기타 화학물질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이제 철분이 피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라고 하면, 이제 그 공장과 재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꾼이 바로 적혈구 생성 호르몬인데 요거를 신장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내에 들어오는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게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신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과도 신장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압 조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레닌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서 혈관 수축 정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염분 배설을 조절을 함으로써 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폐물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신장은 보통 가느다란 모세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구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구체가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액 안에 있는 그 노폐물을 걸러주는 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체에서 걸러진 혈액의 노폐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이제 콩팥의 성능을 확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즉 건강한 콩팥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 노폐물들이 걸러져서 결국에 혈액은 깨끗해져 있을 거고, 기능이 저하된 콩팥은 통과를 하더라도 혈액이 깨끗해지지 않고 노폐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여기 걸러진 혈액의 노폐물 농도를 측정해서 결국에 콩팥의 기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네, 예,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올라와서 아니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잠깐 네, 뭐지? 너무 쉴 틈 없이 말씀하셔서 물이라도 한 잔 드시라고 제가 주변에서 끌었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꼭 소개해야 될 질문도 있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되게 이거를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셨나 봐요. 우리 브이로그님이 슈퍼챗을 쏘셨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5,000원짜리 슈퍼챗을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신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을 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질문이 뭐냐면 행복한 토끼님이 같은 양이라도 콩팥에 좋은 단백질이랑 안 좋은 단백질이 있나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질환마다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종류도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강 교수님 물 드실 동안에 우리 이혜경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교수님? 사실 좋은 단백질, 안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만성 콩팥병 있으신 분들에서 콩팥병 단계에 따라서 단백질 양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은 아무래도 우리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인을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을 좀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부나 콩 같은 것들을 좀 섭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종류가 변한다고 봐야 될까요? 대신에 이제 뭔가 이거는 만성 콩팥병 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사실은 1, 2, 3기이신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하지 않고 드리다가 이제 4, 5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인 섭취에 제한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혹시라도 단백질 함유 식품을 어떤 것들을 드시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좀 다른 단백질로 바꿔보시도록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또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단백질 보조제 같은 것들을 좀 섭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제는 따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도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콩팥의 기능 이런 내용들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질문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 안 드리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네, 강 교수님 계속 해주실까요? 네, 화면 올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콩팥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지표가 바로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원래 정석대로라면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눌린이라고 해서 혈액에서 사구체를 거치고 나서 모두 다 통과하는 그 물질을 주입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체 내에 있는 기존의 물질 중에서 이제 혈액 내에 근육이 대사돼서 나오는 물질인 크레아티닌이라는 농도를 측정을 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크레아티닌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계산식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계산한 값이 이제 바로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저희들이 줄여서는 보통 EGF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티닌은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크레아틴이 높을수록 사구체 여과율은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외래에서 교수님들마다 어떤 분은 크레아티닌을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구체 여과율을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주로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 사구체 여과율은 결국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신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기의 기능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20세 이후에 연간 1 정도의 속도로 감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안
집단에서는 보통 0.5씩 감소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가장 1차적인 목표는 현재의 신장 기능을 오래오래 잘 유지를 해서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 사고 체여가율은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각 그래프의 X축이 사고 체여가율이고 Y축이 사망률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그 다음에 말기 신부전과 만성콩팥병에 대한 위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1이라고 적혀있는 이 값이 이제 일반 인구 집단에 대한 위험도, 즉 일반 인구 집단과 동일한 위험도를 가질 때 요 1이라는 수치를 갖게 되는데, 보시면 사고 체여가율이 6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위험도가 정상 인구에 비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체여가율 60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는 바로 노폐물이 걸러져서 나온 그 소변인데요. 보통 어렸을 때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그 학교에서 시험지봉으로 이제 소변 검사를 주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험지봉을 활용을 하게 되면 비중이나 pH, 그다음에 단백뇨 여부, 그다음에 포도당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단백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소변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보통 알부민이 약 40% 정도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 단백뇨 혹은 알부민뇨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단백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보통 요 시험지 봉으로는 우리가 알부민뇨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1 플러스 이렇게 되면 재검사가 필요하겠고, 2 플러스 이상이면 단백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신장내과에 방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소변 검사는 가급적이면 아침 첫 소변 농축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백뇨가 중요한 이유도 앞선 사고 체여가율과 비슷한 이유이기는 한데요. 이제 X축이 단백뇨의 양, 그 다음에 Y축이 위험도를 의미를 한다고 하면 전체 사망률이나 말기 신부전,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모두 다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엔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옆에 그래프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랑 똑같은 건데, 결국엔 동일한 사고체 여가율을 가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단백뇨가 적은 그룹부터 많은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동일한 사고체 여가율을 가진다 하더라도 단백뇨가 많은 그룹에서 사망률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결국엔 이러한 단백뇨가 만성콩팥병의 악화인자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임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만성콩팥병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교수님 잠시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할 때마다 깜짝 놀라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큰가 봐요. 바소프레신 얘기가 안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중단시켰는데요. 우리 부주방장님이 질문이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게요. 지금 질문을 보면서 두 분 다 멘붕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 부주방장님께서 아까 바소프레신의 역할이 궁금하다 이렇게 쓰셨고, 그 밑에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ADPKD를 저렇게 풀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시청자들이세요. 저희가 톨밥탄 얘기도 나오죠. 네, 톨밥탄 복용 시 바소프레신이 신장에서 수용체 반응 부분을 방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분은 의대생 아니면 뭐 이런 분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네, 이런 약이 투석이나 이식으로 진행되는 부분까지 늦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맞는 얘기일까요? 이번에는 강 교수님이 한번 답변을 주시죠. 일단 바소프레신은 저희가 보통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항이뇨,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이제 우리 신장에 있고, 그거를 막게 되는 약이 이제 톨밥탄이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ADPKD 다낭신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고, 이제 저 마지막에 투석과 이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늦추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의 의미를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톨밥탄을 저희들이 이제 ADPKD 환자에서 먹게 되면 그 투석을
투석과 이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을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저희들이 약을 쓰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투석을 막아보자, 최대한 뒤로 밀어서 그 투석하는 기간을 최소화해보자, 이거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만성공파병 5단계로 진행하는 거를 늦출 수 네. 있느냐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냐라는 건데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네, 얘기를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아까 누가 물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이것까지만 제가 여쭤보고 그냥 다음 거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물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데 기준이 뭔가요? 반대로 신장에도 물 많이 먹어야 좋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살짝 ADPKD랑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혜경 교수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콩팥이 안 좋으면 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교수님? 네, 저희가 사실 뭐 인터넷 보시면은 이제 워낙 이런 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는 특히 투석 환자에서 소변량이 많이 줄어 있을 때죠.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먹는 물이나 음식들로 인해서 체중이 느는데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투석을 안 하는 날은 이제 체중이 확 늘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폐 주변으로 물이 차고 하면서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붓거나 이러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분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보통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서는 오히려 이게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는 소변을 농축시키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또 수분을 이제 충분히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면 그 충분히가 얼만데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딱히 연구로 막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1에서 한 1.5리터 정도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는 체중이 한 2, 3kg 이내로 느는 범위 안에서 드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물을 많이 먹어야 좋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성콩팥병 환자분들이 요로결석이 또 잘 생기거든요. 근데 요로결석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물을 2리터 이상은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다낭신에 대한 약제로 톨밥탄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소변이 정말 콸콸콸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변량이 거의 어떤 분들은 막 4, 5리터씩 하루에 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분을 오히려는 그만큼 더 충분히 많이 드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ADPKD 환자들한테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먹으면 바스프레신이 억제가 되니까 예, 좋을 거다라는 데이터들이 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그냥 물을 많이 먹은 게 과연 좋으냐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뉴욕타임스에 나와가지고 상관없어 뭐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이 좀 있어서 저도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아마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예, 브이로그님 지금 어떡하죠? 네, 강교수님, 교수님, 원장님 커피 한 잔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V챗을 쏘셨는데 네, 커피 사다 주세요. 기운 뒤에서 목이 주시면 바삭바삭합니다, 지금. 저희가 후기를 네. 남기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브이로그님이 사실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주셔서 그냥 이거는 답변 드리고 넘어갈까 봐요. 이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쇼크 받으실 건데 SGLT2 이니비터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질문이 보통 안 나와요. 보통 방송에서는. 지금 이분 보시면 예,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 경우에는 당뇨약제 선택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선호하시는 약제나 요즘 떠오르는 SGLT2 약제는 신기능이 감소한 환자들이 복용하기에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진짜 수준이 높거든요, 질문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슈퍼챗을 2번을 쏘셨기 때문에 예, 답변을 두 분 거를 듣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혜경 교수님 지금 원래 우리 당뇨병성 콩팥병 질문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당뇨병 콩팥병의 대가시거든요. 저희 학회 안에서 강의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SGLT2 이니비터는 우리 신장학회 영상도 있죠. 교수님 네, 찍으신. 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인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본의 아니게 이게 저희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에서
또 이상하게도 제가 2번이나 이 SGLT2 이니비터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더니 이제 또 알아보시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콩팥이 안 좋아지면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콩팥 기능,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약제를 용량을 조절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감소하면 또 아예 못 쓰게 되는 약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선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의 아마 애로사항을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워낙 어쨌든 SGLT2 억제제는 저희가 당뇨병, 콩팥병 약, 처음에는 당뇨병 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당뇨병, 콩팥병을 넘어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서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이 20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내에서도 이제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기 사항이 없다면 사실은 되도록이면 쓰는 약제라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간혹 가다가 이제 투석 환자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으셔서 간혹 이거를 좀 복용하면 안 되겠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투석 환자분들에서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없이 일단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처방은 하지는 못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석 환자분들에서도 이 약을 썼을 때 실제로 어떠하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 데이터를 받아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네. 우리 강 교수님 답변도 듣고 싶은데 브이로그님이 또 슈퍼챗을 또 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가 많이 남아서 네. 일단은 강 교수님 말씀 조금 더 듣고 저희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질문은 2개를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승현 님이 아침 소변 받아가는 게 좋아요 그러셨는데 방금 전에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소변 참고 가는 게 좋은가요? 참고 가서 진한 소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변 검사는 일반 내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2분 다 오케이 하셨고요. 자, 이제 올려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2가지 검사를 종합해서 진단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보통은 신장병이 생긴 원인을 불문하고 3개월 이상 이런 소견들이 보이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 표에 있는 것 중에서 녹색을 제외한 노란색과 주황색, 빨간색에 해당하는 칸이 만성 콩팥병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콩팥 손상에 해당하는 다음 소견 중 한 가지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단백뇨를 의미하는 알부민뇨가 30 이상인 경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2번째로는 이제 세로로 적혀 있는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인 6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다 노랗거나 빨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60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다 콩팥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만성 콩팥병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단계는 보통 1, 2, 3A, 3B,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인 환자분이 바로 말기 신부전, 투석 혹은 이식을 필요로 하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는 보통 신장이 안 좋아지면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의사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동일한 나이대의 환자들보다 더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더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네모칸에 있는 여기가 이제 신장 기능이 정상인 환자들을 보여준 것이고, 네, 그리고 색깔이 진해질수록 나이가 많은 그룹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만성 콩팥병이 없는 군에 비해서 오른쪽에 만성 콩팥병 4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보시면 동일한 색상의 그래프,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훨씬 더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는 7배 정도 높아진다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사실 아주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 보통 유병률을 2021년에 있는 국가건강영양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8.4% 정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2010년과 2020년 그 2가지를 대비를 했을 때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이나 이식을 받아야 되는 환자 수가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실제로 만성콩팥병으로 추정되는 환자 수의 약 단 6%만이 이제 만성콩팥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적은 이유는 사실은 신장이 일부 나빠진다 하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6년에 예전에 발표된 논문인데 고혈압을 제외하고 이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15에서 30 사이까지 떨어져야만 이제 빈혈이나 보행장애, 알부민이나 칼슘 농도의 감소, 인칼륨 농도의 증가 등의 증상이나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오는 우리 검진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단백뇨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잘 받아주시는 것이 조기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성콩팥병은 결국 서서히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면서 신부전 상태로 진행을 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치료 목표가 조금 다른데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목표로 하게 되고 신손상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장 기능의 감소를 최대한 늦춰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시점에는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약들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라고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투석을 지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표이고 결국엔 신장 기능, 한번 나빠진 신장 기능은 사실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좋아지게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콩팥병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나왔던 연구를 보시게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당뇨, 고혈압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심혈관계 질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도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그래프인데 48%가 당뇨병이고 21%가 고혈압에 해당을 해서 결국엔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꾸준하게 잘 받는 것이 투석을 막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보통 콩팥병으로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나는 그럼 앞으로 투석을 하게 되나요? 이거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해서 사례를 몇 가지 예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X축은 추적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Y축은 사구체 여과율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제 Y축에서 10에 해당하는 요 시점이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단백뇨가 없는 환자는 사구체 여과율 감소 속도가 보통 0.5에서 1 정도 되고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백뇨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처음에 진단 당시에 사구체 여과율이 70이었던 사람이 단백뇨가 없는 경우라면 이제 아마도 천천히 감소를 하니까 60년 정도 소요가 될 거고 단백뇨가 많이 나와서 연간 4씩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15년 만에 투석을 할 거고 단백뇨가 정말 쏟아져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뭐 연간 15씩 감소를 하게 되면 4년 만에도 투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백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고 단백뇨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성콩팥병의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 당시에 원래 사구체 여과율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선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70이었는데 지금은 40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단백뇨가 없는 경우면 6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일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40에서 10까지 떨어지는데 30년 만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투석까지 가는 시간 자체가 엄청 짧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만약에 15씩 감소한다고 하면은 2년 만에도 투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진단 당시 연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85세의 만성콩팥병으로 처음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이 아무리 빨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망 전까지 투석 없이 지나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더 젊은 40세에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앞서서는
거의 투석 없이 지내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는 연간 1씩 떨어져도 60년이고 그러면 100세쯤엔 투석을 하게 될 거고 1.5씩만 떨어지더라도 40년 뒤에는 투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80세쯤에는 투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정상에 가깝게 심장 기능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살아가게 될 날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사망 전에 투석을 겪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보다는 많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좀 더 잘 단백뇨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드리면 이제 만성폭발병은 국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이고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질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조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시에 이제 사구체혈과열과 크레아티닌 그리고 단백뇨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최근에는 비만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만 역시도 만성콩팥병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성콩팥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혈과율, 단백뇨에 대한 수치 정도는 이제 환자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구체혈과율이 훨씬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뇨에 대한 조절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포인트는 그거죠. 40세가 넘으면 콩팥 기능은 1년에 1씩 떨어지는데 단백뇨가 있으면 2배에서 많게는 뭐 10배 이상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으니까 단백뇨를 열심히 찾아봐라. 그죠? 그쵸. 아침에 소변을 참고 가서라도. 그쵸? 아까 나온 그 이승현님 질문대로. 그 사이에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콩팥 혹 얘기는 사실은 매번 방송 때마다 질문이 진짜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답변을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질문이 김동현 님이 또 질문을 같이 해주셔서 두 개를 묶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김영린 님이 안녕하세요. 콩팥에 혹이 있을 때 더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관리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고 김동현 님이 이분은 실제로 3년 전에 신낭종이 있었는데 크기가 점점 자라서 3년 전보다 지금 18mm, 1.8cm죠.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답변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강은정 교수님 이제 할 말 다 하셨으니까 속이 편하실 거니까 대답 좀 해주시죠. 저거 뭐라고 답변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혹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단순 낭종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외래 단순 낭종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 많이 먹으면 낭종 커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꽤 많아요, 진짜로. 그게 물혹이라고 여쭤보면 그러면 물을 적게 먹으면 작아지나요? 이러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다낭성 신증과 일반 낭종 자체는 좀 다르고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일반 낭종일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특별히 없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저 낭종이 아주 초기에 뭐 암이나 이런 거여서 나중에 더 커지면서 그 성상이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면 1, 2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 혹은 CT나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보자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것만 평소에는 그냥 잊고 지내시다가 그 시점에 검사만 좀 잘 받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 교수님, 저 김동현님은 어떻게 해요? 1.8mm, 1.8cm짜리. 네. 사실은 1.8cm면은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이게 혹시라도 너무 빨리 자라거나 아니면은 낭종의 모양이 저희가 보통 혹시라도 이제 나쁜 걸로 좀 변하게 되는 모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보이면 그때는 걱정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이제 낭종이 더 많이 생기거나 더 커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주름살 생긴다고 생각하시라고 얘기 드리면 피부에 저희가 주름살이 생긴다고 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물론 제거를 좀 해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저희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노화 반응 중에 하나인 거여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라고 하면 대부분은 환자분들도 네, 행복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는 네. 편이어서 뭐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1.8cm는 크게 지금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대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정기적으로 관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래님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분이 사이즈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3.5cm래요, 양쪽이. 그래서 저 정도면 비뇨기과를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한마디 딱 드려요. 비뇨기과 가시라고. 네. 아, 이름이 바뀌었죠. 비뇨의학과 가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질문도 어려운 질문이죠. 네. 햇살 달림이 미세 변화증, 그러니까 MCD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세 변화증,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 맞죠? 네. 예. 아, 요새 제가 투석 환자만 너무 봐가지고 사고 체신경 환자를 뵌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희 약간 하여튼 MCD가 맞는 것 같고요. 사고체 여가율은 64, 단백뇨는 550에서 700ml까지 왔다 갔다. 연세는 70세가 되셨고요. 방광염이 잘 걸리신대요. 네, 여기까지는 시나리오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약은 혈압약 하루에 한 알, 예, 로살탄을 드신대요. 기가 막히죠? 저게 성분명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용량까지.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뭐 코자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로잘탄. 야, 아마 외국에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렇게 드신대요. 방광염이 잘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강 교수님? 사실 지금 미세변화 신증후군하고 방광염이 아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좀 적어 보이기는 하고 모르겠어요. 예전에 아마 미세변화 신증후군 때문에 이제 뭐 오랜 기간 면역 억제제를 혹시라도 드셨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거와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것 때문에 방광염이 계속 걸린다 이렇게는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제 생각에는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요도가 짧기 때문에 방광염이 잘 생기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소변 보시고 나서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실 때 이제 가급적이면 항문에서 앞으로 닦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뒤쪽으로 닦으셔야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아무래도 방광염 예방하는 데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멀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가 아주 심할 때는 조금 감염이 취약하다고는 돼 있죠. 뭐 그쵸. 이론상으로는 네. 예, 이뮤노글로불린 같은 게 많이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근데 저분은 조절이 되시는 분이니까 아마 여성분이시라면 이해가 좀 될 것 같고 질환과의 관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점점 수준이 올라가서 큰일 났네. 9159님이 또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혹시 신장 투석 환자들 경우 고혈압 약제도 신배설률이 낮은 약제가 선호도가 높으신지 신배설률보다 혈압 가로치고 BP 감소율이 더 중요한지 여쭙습니다. 의대생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레지던트 전연차시거나 예, 우리 쪽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이는데 어려운 질문은 이혜경 교수님 갖고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혈압 약제가 종류가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 또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또 환자분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워낙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처음에 소변량이 많이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겠지만 만약에 점점 이제 소변량이 줄어들 때는 사실은 조금 이런 것들보다는 혈압 자체를 떨어뜨려주는 능력이 더 강한 약들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하루에 2번 먹는 약이 힘들어요 이러시면 이제 그만큼 반감기가 긴 약들
아니면 또 다른 워낙 투석 환자분들이 먹는 약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약물 상호작용이 가급적이면 적은 약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드리는 편이고 또 혹시라도 뭐 심장내과를 같이 다니신다던가 호흡기내과를 같이 다니신다거나 이러면서 저희가 같이 못 쓰는 약들이 꽤 또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심폐설률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뒤에가 치료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고민은 그냥 질문을 다 받고 지금 10분이 남아서 사회자로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문 중에서도 치료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일단 답변을 다 드리면 대부분 대략 50분 마칠 것 같아서요. 뒤에 방송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레이님이 이분은 의경 때, 그러니까 군복무 때죠. 처음으로 군대에서 병원 입원을 했는데, 예, 포금하고 복귀를 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셨대요. 근데 횡문근 융해증, 예, 젊은 분들한테 진짜 많죠. 네, 횡문근 융해증이 왔다고 빨리 수액 치료해야 된다 해서 열흘 정도 입원하셨대요. 이런 경우에 후유증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33세시고, 12년 전에 군복무 시절에 저런 일이 있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저거 굉장히 우리 외래에서 그래도 꽤 보시는 저걸 거예요. 그죠? 코카콜라 색깔의 소변을 보면서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죠. 강 교수님, 저런 경우에 후유증 있을까요? 제일 걱정은 뭐 만성공파병 진행 여부일 텐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사실 저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후유증이라는 표현이 그쵸, 이제 심하게 아주 심한 급성 신부전이 왔을 때 그것이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기는 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크레아틴이 얼마나 올랐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보는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 크레아틴이 아주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고 수액 치료 후에 금방 회복이 되셨다고 하면은 사실 많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기는 하고요. 근데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진은 그래도 꾸준히 잘 받아주시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괜찮은지에 대한 확인은 계속해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급성 신손상 네. 후에 만성공파병으로 얼마나 진행하느냐에 대한 일반론을 만약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혜경 교수님 몇 프로나 된다고 보통 설명을 하실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크레아티닌이 올라간 원인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통 급성 콩팥병이라고 할 때 그 크레아티닌이 오른 정도나 아니면 이게 갑자기 이제 투석까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각각 나누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보통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도 회복을 거의 하신다고 그렇죠. 말씀드리고요. 2단계는 좀 반반이다. 그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또 회복이 잘 되는 편인데, 고령이신 분들이 투석을 하게 된다, 아니면 뭐 크레아티닌이 이제 4 이상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뭐 비관적인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대신에 그렇다가도 또 다행히 연세에 비해서 빠르게 회복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물론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크레아티닌이 더 많이 올라갔으면 올라갈수록 회복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 그냥 수액만 맞고 회복이 됐다는 걸로 봐서는 그냥 신손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거의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후유증 없이. 횡문근 융해증 자체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은 이제 급성 콩팥병이 올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장내과에서 보게 되는데,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원래 신기능으로 호전돼서 퇴원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정기적으로 콩팥 정기 검사 받아보시면 좋고, 건강검진에도 요새는 크레아틴 수치가 들어가니까요. 그레이님이 크레아틴이요 이랬는데, 네, 크레아틴인이라는 게 정확하겠죠? 예,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할 수 있는 크레아틴인 검사를 규칙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점점 질문들이 복잡하네요. 크크크님이 어제요. 어제 계단에서 굴렀는데 통증이 심한데도 약을 안 드시고 참고 있대요. 왜냐하면 20일 만에 크레아티닌이 1.85에서 2.34까지 올랐고요. MDRD GFR 수준이 높아요. 예. CKD EPI도 아니고 MDRD GFR이 40에서 30일까지 급격하게 떨어져서 다음 검사일까지 신장내과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약과 페브릭정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있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파스도 못 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사실은 원래 제가 하기로 했던 다음 시간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미리 예고편 삼아서 우리 강 교수님 네. 통증이 심할 때 저거 무슨 약 드시면 좋을까요? 저는 보통 외래에서 이제 만성공파병 환자분들한테 주의를 드리면서 꼭 엔세이드, 다음 시간에 너무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아주 잘 지키고 계시는 만성공파병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보통은 제가 타이레놀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제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약이 약국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은 사실 상품명이고 성분명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약이고 이제 보통 타세놀이나 타이레놀 뭐 이런 계열의 약인데 그런 것들을 좀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간으로 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에는 특별히 영향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걸로도 잘 안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약한 마약성 진통제가 같이 포함된 약들이 있어서 뭐 울트라셋이나 뭐 트라마돌 뭐 이런 종류의 신장 기능에는 영향이 없는 약들로 복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얼른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지금 네. 저런 세팅이라면 콩팥 기능도 걱정을 네, 하셔야 되겠지만 네. 계단 굴른 것 자체가 문제일 것 네. 같거든요. 꼭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스 붙이는 것도 저런 경우에 급속하게 이 GFR이 떨어진 상태에서 붙이는 파스도 위험할까요? 이혜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 전신 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붙이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사실 외래에서 보면 제일 뭔가 안타까운데 만성공파병 환자분들이 이제 진통제 저희가 하도 이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네네. 이제 좀 워낙 또 잘 안 드시고 오시는데 너무 참고 오셔서 네네. 오히려는 이게 통증에 대한 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병원을 조금 당겨서 가시고 또 이게 크레아틴이 갑자기 저렇게 좀 오른 게 원인이 뭐인지도 좀 같이 보시면서 혹시라도 또 고혈압 약을 좀 조절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지금 드시고요. 파스를 붙인 다음에 빨리 정형외과를 가시라. 이게 정답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저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햇살달님이 따님이 서울병원에 있어서 신장내과 진료를 하러 가는데 소변을 받아서 3시간 반 걸리는데 검사 결과가 정확할까요? 이 얘기는 이제 본인이 3시간. 지방에 계시다가 3시간 소변을 받아서 가신다는 얘기인가 봐요. 3시간 반이 걸려서. 그쵸? 3시간 반이면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올라오실 정도. 아니죠. 아닌데? 3시간 반이면, 차를 갖고 가시는지, 어쨌든, 3시간 반의 소변을 받아서 갔을 때, 그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하도 아침 첫 소변 농축료를 받아오라 하니까, 집에서 그렇게 받아가면, 이분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건가 봐요? 이러면 데이터의 신빙성이 어떨까요? 강 교수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데이터를 어떤 검사 항목을 보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만약에 지금 지방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어차피 매번 동일한 시간대에 서울에서 병원을 방문하실 거라서 그냥 비슷한 소변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농축된 소변을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침 첫 소변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계속 똑같이 가실 거라고 하면은 그냥 서울에 오셔서 병원에서 제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만약에 24시간 소변을 요새는 잘 안 모은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레지던트 할 때 무진장 많이 모았거든요. 24시간 소변 모으는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24시간 소변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 옛날에 이렇게 하면 제가 연식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지방에 계신 분들이 24시간 소매를 모아갖고 진짜 정성스럽게 모아갖고 오셨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런 게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요새는 그냥 오셔서 검사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텐텐님 질문 마지막 받을까 봐요. 지금 49분인데 중환자 치료에 있어서 신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치료를 선택할 순간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우리 쪽이에요. 보니까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신기능이 남아있으면 향후 만성공파병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게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세팅들을 저희가 큰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어르신들 중에서 관상동맥 시술을 해야 돼요. 한 2개 막혀서 스텐트 넣어야 되는데 조영제를 엄청 때려 부어야 되는 시술이거든요. 그러면 콩팥 기능을 한번 어떻게 어디까지를 가이드라인으로 마지노선으로 보시느냐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혜경 교수님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저런 경우에?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중환자 치료 세팅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면 그 자체가 이제 급성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되게 높은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 위험은 그냥 항상 가지고 있다고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저희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급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위험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관상동맥 이제 조영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선가 출혈이 나는 것 같아서 이제 조영제 CT를 찍어야 된다든지 뒤에서 아마 다음 세션에서 설명은 해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이거는 일단 하고 그 다음 생각은 또 그 다음에 닥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크면 이거는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더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펠로우 때 뭐 대학에 있을 때 콩팥을 살릴 거냐 심장을 살릴 거냐 심장은 대안이 없고 콩팥은 이식하거나 수술할 수 있으니까 대안이 충분히 있다. 심장을 먼저 살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강은정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 우리 김동기 교수님도 레지던트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따라서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뭐 질문은 이제 거의 다 받았고요. 우리 그레이님이 아까 자기가 회복한 거기에 크레아티닌 검사가 있었을까요를 여쭤보셨는데 신장내과에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은 크레아티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검사는 없이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크레아티닌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가죠, 50분. 교수님. 네, 우리 두 분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한 교수님은 오늘 안 오셔서. 근데 오늘 두 분 덕분에 방송 잘 진행이 됐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방송이 있는데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방송 또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세계 콩팥의 날 행사 관련한 이 생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